이번 순서는 이미 많은 창업자들의 롤모델이자 엄청난 동기부여를 해주는 두 명의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야놀자의 창업자이자 총괄 대표인 이수진 대표님과 뮤렉 파트너스의 이범석 대표님이 함께 리스타트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파이어사이드 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세션은 이수진 대표님의 키노트 세션이었는데요. 좀 더 이수진 대표님께서 인터랙티브한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좀 인터랙티브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대담으로 변경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 끊임없는 도전, 야놀자 이수진 대표님의 끊임없는 도전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대에서 뵈니까 좀 낯선데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뭐 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아마 이제 야놀자의 끊임없는 도전을 이야기한다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수진 대표님의 끊임없는 도전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소위 아주 돈을 잘 벌고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중소기업의 사장에서 이 힘든 스타트업 생태계의 창업자로 변신하게 된 이유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때 생각이 어땠었고 왜 이 창업계의 생태계로 들어왔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05년도 3월달에 창업을 했어요. 그럼 벌써 이제 만 19년 차에 이제 창업자가 된 거죠. 파운더인데요. 한 10년 정도 창업을 하고 돈을 벌고 회사의 영업이익을 한 20% 30% 내면서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구성원들의 행복감도 높아지고 하는데 항상 시장에는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비교 대상들이 굉장히 로켓과 같이 발사되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옐로우 모바일도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안 좋지만 배달의 민족도 있었고 티몬이라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그 기업들은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우리 기업은 매출이 그 뭐 2015년도에 저희 매출이 200억에 한 영업이익 한 20-3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나은 매출과 혹은 뭐 탄탄한 영업이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할까라는 고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혁신의 주체가 됐었고 저희는 혁신보다는 그냥 일반 조그만 기업의 그냥 조금 돈 잘 버는 기업의 사장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핍이었고 그걸 한번 깨부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도전을 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조금 어려운 단계입니다. 네. 그 10년 전에 이제 그 시작을 하셨고요. 근데 사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그 우리는 도태되는 거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다른 경쟁자에서 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막상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이렇게 투자자였지만 아슬아슬한 그 느낌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 201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경쟁 구조보다 야놀자와 여기였던 이 경쟁 구조는 치열했고 경쟁을 넘어서 뭐 소송전에 뭐 진흙탕 싸움이라는 기사가 많이 떴었죠. 예, 그리고 뭐 비방전에 정말 옆에서 보는 투자자로서도 살 떨리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이 경쟁 과정에서 제가 이제 사석에서 너무 힘들게 보였어요. 그 모든 걸 다 갖다 바쳤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석에서 물어봤죠. 수진 대표님 행복하냐?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약간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정말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행복하시냐 그랬더니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자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 오면서 느꼈는데 이게 성장이 과연 뭘까? 이 의미가 저한테는 진짜 큰 울림으로 남더라고요. 그 이수진 사장님한테 성장이란 무엇이고
야놀자 자체는 엄청 성장했지만 개인에게 이 성장이 주는 그 느낌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투자사가 하는데 저 불행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기 투자를 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무조건 행복하다라는 얘기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제가 그 경영일기라는 형태로 지금도 글을 쓰고 있고 예전에도 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든 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힘들어 죽겠네, 못 해먹겠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 자신이 비참해질 것 같아서 지금 제일 행복한 순간이야, 나중에 지금의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기억되게 만들 거야 라는 다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사건과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성취와 도전도 있었고 성취도 있었지만 실패와 시련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단계고요. 근데 왜 자꾸 성장을 갈구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조금 뭔가 사회적 지위까지는 아니어도 가정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부는 축적이 됐는데 왜 성장의 지속적인 갈구를 제 스스로에게, 우리 조직에게 계속 주어지게끔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면은, 원래 제 목표는 140살입니다.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면은 아직 살아야 될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나중에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멍청한 사람이 돼 있겠어요. 저는 제 삶을 멍청한 주체로 그냥 가만 놔비두는 형태로 제 삶을 리드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이병범석 대표님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때보다는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싶어요. 남의 이야기나 남이 저렇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 이야기가 지속적인 배움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더 잘 가꾸어지고 이 모난 돌이 동글동글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저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창업자한테 성장이 정말 중요하고 모든 사람한테 성장이 중요한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이수진 대표님을 보면서 가장 놀랬던 거는 그 누구보다도 학습 능력이 대단하지 않냐. 그게 제가 이제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이 창업자를 볼 때마다 이분은 얼마나 배움을 갈구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성장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되게 놀라운 거는 이 경영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을 저는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한 시간이 이제 10년인데 크게 3번 정도 위기가 왔어요. 첫 번째는 그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 그 두 번째는 코로나가 닥치면서 야놀자의 비즈니스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 마지막은 그 소프트뱅크의 돈을 크게 받으면서 그 다음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큰 위기가 3번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놀라운 거는 이 동물적인 경영 디시전을 어떻게 내릴까,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는 바가 많은데, 그런 그 동물적인 변화에 대한 리더십을 어떻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동물적이라고 하십니까? 지식 기반적인 배움에 근거한 이런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사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위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데 잠깐의 어떤 그냥 표식 같은, 혹은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이런 걸로 좀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보증하면서, 조직 자체도 그렇고 사람 자체도 그렇고. 근데 그걸 부정한다고 그 위기가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더 큰 위기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위기도 굉장히 성장을 잘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빠르게
그 위기가 어디에서 찾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토론을 해야 돼요. 열띤 토론을 하는데 저도 부정을 하지만 저희 조직 구성원들도 부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거를 몇 날 며칠 혹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계속 토론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단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 자체는 이것을 잘만 깨트리고 이것을 잘만 다룰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넥스트 단계로 갈 수 있는 소중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생이 그랬고 저희가 2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태까지 처해왔던 여러 가지 시련과 실패 혹은 뭐 작은 성공과 큰 성공 이런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위기가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을 오늘 했다라고 해서 내일의 성공은 아니잖아요. 어제는 성공했지만 오늘은 성공이 아닐 수 있는 거고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 실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이든 위기든 이 삶이 끝나는 날까지 혹은 이 기업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냥 단순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뽀개기를 제대로 해서 넥스트 단계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찾아올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결국 저는 과정 속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직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 위기가 동물적 감각이든 아니면 어떤 지식 기반의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공유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한 갈증이든 그 어떤 모멘트가 다 모여져 가지고 결국 우리가 돌파해내는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마주해야 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아마도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마주할 것이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조직이 있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이걸 돌파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을 잘 해부하고 무조건 돌파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조직의 어떤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제가 봤던 관찰 그 느낌은 굉장히 놀라운 관찰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사업적으로 이게 똑같이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조금 변하는 그 변화를 언제나 항상 가볍게 보지 않고 그 변화를 되게 고민하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뭐 질문은 사실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상당히 창업자분들이 많을 건데 이 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투자자이고요. 이 투자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야놀자는 뭐 국내 VC, 국내 대기업,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투자청, 부킹홀딩스, 비전펀드 정말 놀라운 이런 그 투자자로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렇게 투자를 잘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과 그리고 또 투자자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왜 투자하셨어요? 그게 답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한테 어떻게 활용당하셨나요? 그 굉장히 이거 왜 투자하셨나요? 속아서 투자했죠. 그 너무나 저부터 이야기해요. 제가 얘기해도 다음 너무나 꿈이 컸고요. 제가 이제 보통 투자자들이 창업자를 만나면 좀 더 이렇게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큰 회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그거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이제 좀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큰 꿈을 가지고 나도 이 큰 꿈에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컸던 것 같고요. 활용법은 너무나 다양하죠. 언제나 굉장히 투자자한테 많은 걸 요구하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 답이 맞았나요?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처음에 저희 회사 10년 된 회사를 2천억 밸류에 투자를 하고 나서
저녁 자리를 함께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대표 무리하지 말고 우리 1조의 기업 가치만 만들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조의 기업 가치가 만들 것 같으면 투자 받지도 않았다. 저는 1조의 매출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하면서 1조의 기업 가치만 해도 충분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덧 회사가 도합 투자 받은 금액이 한 2조 4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그리고 한 10조의 기업 가치로 이제 신주 투자를 받았죠. 소뱅에서. 그때 1조의 기업 가치의 10x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1조의 매출도 이제 조만간 저희가 이제 되는 회사가 됐고. 근데 저는 투자사하고의 관계는 결국에는 신뢰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비전과 어떤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함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숨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헤쳐나가고 있고 어떤 위기가 왔고 우리가 잘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시켜주면 절대 싸울 일도 없고 관계가 불편할 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당장 들을 땐 약간 내가 잘못 투자했나? 혹은 내가 너무 과밸류로 투자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쌓이다 보면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2015년도에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모든 투자사들도 지금 다 친하게 지내거든요. 다행히 여태까지 투자사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투자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인재 채용을 할 적에 레퍼런스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천을 많이 받고요. 또 저희가 못 보는 사이드, 저희는 하나의 기업에 불과한데 투자사는 굉장히 많은 기업을 보잖아요. 글로벌 투자사는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사이드의 시선, 관점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전 체크를 하거든요. 지금이 위기의 시대인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화랑의 시대인가? 그래서 이익을 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성장을 갈구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제가 뉴스를 듣고 아무리 많이 서치를 해도 저 스스로는 하나의 기업의 창업자에 불과한데 투자사는 그런 창업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 분들이거든요. 그게 아마 저한테는 가장 큰 베네핏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투자사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요즘에 경기 상황은 어떤가요? 투자 시장은 많이 열렸나요? 닫혔나요? 그럼 어떤 기업이 좀 힘든가요? 어떤 기업이 요즘에 밸류를 잘 받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갔을 때 이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지나요? 어떤 사람이 갔을 때 조금 그 기업이 조금 이상해지나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요. 결국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끊임없는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가장 알맞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투자자들의 사이드에서의 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투자사와의 신뢰관계 형성, 그리고 투자사가 가지는 또 다른 시야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업에 활용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투자자와의 관계는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업을 1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되게 쉽지는 않은 건데 그게 아마 여기 계신 또 다른 창업자분들도 그런 관계를 형성한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야놀자의 성장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M&A거든요. 사실 야놀자의 시작도 그 모텔 투어라는 잘못된 M&A에서 시작됐고 실제로 저희가 그 첫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지난 10년간 제가 대충 셌는데 지금까지 M&A 했던 기업, 투자했던 기업이 한 몇 군데 될까요? 한 30군데 되더라고요. 투자사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되는데요. 야놀자에 있어서 성장의 M&A란 어떤 의미이고 왜 이렇게 M&A를 통해서 성장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올가닉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우리가 시장에 다이렉트 세일즈를 하고 우리가 깃발이 꽂히지 않은 땅에 가서 깃발을 먼저 꽂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M&A를 하는 목적은 올가닉하게 성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올가닉에 플러스 알파 되는 인올가닉, 그러니까 이미 깃발이 꽂혀져 있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보면 컬이 맞는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같이 합심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기회 비용을 굉장히 상쇄시키는 거죠. 시간도 단축시키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시장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적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당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희도 이제 많은 M&A를 하면서 실패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수합병하면서 서비스가 소멸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잘 된 케이스도 있는데 이게 무조건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PMI가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과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저희가 2006년도에 모텔 투어를 인수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호텔라우, 뭐 데일리 호텔, 인터파크, 트리플, 뭐 산하기술 정보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뭐 이지 테크노시스, 뭐 이스라엘, 요즘에 뭐 전쟁 난 이스라엘이나 터키, 이태리의 뭐 GGT라는 고 글로벌 트래블이라는 곳, 뭐 굉장히 인소프트,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인수했는데 저희의 가지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희의 뿌리의 핵심 코어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결했을 때 시너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잘 못하는 영역에 같은 인더스트리에 있지만 저희가 아직 잘 못하는 영역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확장돼 있어야지 같이 저희가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M&A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M&A를 못하는 곳은 투자를 해서 서로 간의 협업 구조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M&A는 지속화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올가닉하게 성장하는 것들 플러스 알파의 인올가닉한 성장을 저희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모인 컴업 행사도 작년에 비해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글로벌, 여기에 많은 이제 부스들도 이제 글로벌에서 왔는데요. 그 야놀자의 스타트업으로서 글로벌 도전, 정말 뭐 외부에는 잘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볼만한 포인트거든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아마 내년 되면 야놀자가 한국보다는 글로벌에서 큰 성과가 나올 건데, 이 사실 되게 무모한 도전이죠. 이 도전을 생각하게 됐던 이유와 지금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막연하게 글로벌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을 먼저 스터디를 했어요. 중국 상하이에 있는 MBA에 있는 학생들 한 6분하고 같이 6개월 동안 스터디를 했는데 중국에 갔다가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JV를 만들자고 했는데 제가 거부를 했고요. 제 3의 지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게 동남아였고요. 동남아시아에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가가지고 여기에 숙박 시장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쭉 살펴봤는데 아직 낙후돼 있지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B2C로서 뭔가 이걸 도전하기에는 한국에서 B2C 경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B2B 영역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호텔 운영 솔루션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글로벌을 진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거기에서 찾은 게 이제 동남아시아의 젠눔스라는 회사가 있었고 인도의 이지 테크노시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두 회사를 투자하면서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16년부터 지금 한 2023년이니까 한 7, 8년 정도 지났는데요. 다행히 저희 회사의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마 내년 되면 50%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한 4, 5년 정도 뒤에는 한국에서 나오는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매출이 한 20% 정도고
글로벌에서 한 80% 정도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이미 247개국에서 저희가 인벤토리 소싱을 하고 있고 119개국에 한 12,000개 정도의 플랫폼이나 TA, OTA들에게 저희한테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유통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화 돼 있고 글로벌에 대한 법인들이 한 40개국에 포진돼 있거든요. B2B 쪽으로 저희는 포커싱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다이렉트로 무엇인가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되게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문화 자체가 좀 틀리잖아요. 언어 자체도 좀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올가닉한 M&A를 통해서 글로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나하나의 어떤 그 파샬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엔지니어들을 채용을 하고 그 뭐 지금 10X라는 형태의 기술 선행 연구소를 AI와 뭐 프라이싱과 뭐 RM이라는 레비뉴 매니지먼트, 솔루션 이걸 전체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다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이라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도전하면 되는데 도전하는 방식이 다이렉트로 가서 다이렉트 세일즈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의 어떤 문화와 결이 틀린데 우리 거를 인입시키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무모한 도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포커싱해서 맞출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한국에서 파견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인재를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정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저희도 아직 도전 단계라서 한 5년, 10년 뒤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야놀자의 글로벌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 그때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게 잘 맞아 떨어졌는가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 주신 거에 사실 이제 글로벌 도전과 앞에 설명했던 M&A가 굉장히 연결돼 있는데 결국 이제 글로벌 도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M&A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야놀자가 했던 M&A 중에서 가장 실패 사례가 그 젠룸스잖아요. 큰 돈으로. 실제로 이제 제일 최초의 큰 투자였었고요. 거기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젠룸스를 통해서 제가 얼핏 보니까 800억 정도가 이제 증발됐는데요. 젠룸스로 인해서 사실 글로벌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회비용으로 그렇게 너무 큰 돈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회사의 밸류에이션에서 글로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0% 정도 되니까 굉장히 저는 좋은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너무 많이 믿었어요. 초반에 PMI 자체가 글로벌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프로젝트나 서비스가 우리보다 앞서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믿었고 의존을 했는데 까면 깔수록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디벨롭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혁신하고 어떤 기업과 연결을 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나고 그다음에 기업이 인수합병되거나 투자됐을 때 PMI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그 어프로치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스터디하고 변경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선이 많이 됐고요. 지금 이제 M&A 하기 전에 한 1, 2년 정도를 계속 협업을 통해서 우리하고 핏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태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 환경에서 우리하고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프로포즈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좀 시작 단계에서 모든 걸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시작에 대한 성공은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실패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의 우리가 사업을 하는 미래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마 그 컨업 행사 한 몇 년 뒤에 빠르면 내년이라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글로벌에 성공하는 야놀자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수진 대표님 여기 모신 창업 관계자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근 20년을 사업을 했더라고요. 경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경영자인가라고 반문했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자충우돌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지식이 있는 창업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게 핵심이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니까 저한테의 핵심 가치는 지속적인 도전이었어요. 끊임없는 도전. 뭔가 결과를 냈을 때 그거에 만족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만족보다는 다음 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더 큰 타겟을 설정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행했을 때 이 타겟에 도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많은 창업자분들께서도 어떤 아이템이나 프로덕트 혹은 기업의 밸류가 점차적으로 증진될지에 굉장히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성취감은 오늘 느끼면 오늘의 내일 되면 과거의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향하는 그 도전이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도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삶의 가치나 여기에 계신 창업자분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을 이뤘다가 아니고 도전하는 삶이었다라는 부분이면은 참 멋진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저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창업자가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또 여기 이범석 대표님 뮤렉스도 끊임없는 도전을 하시는 창업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마지막으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이준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